마켓무버 이번에는 2차 전지주 관련 뉴스 점검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달 들어서 보여온 반등세를 잠시 멈춘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등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에 따른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대 배터리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인 인터배터리 2025가 곧 개최가 되는데요. 다음 달 3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13번째로 이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688개 배터리 업체가 참가할 예정인데요. 이 행사에서 올해 주요 키워드는 바로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4680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이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라인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46 시리즈 배터리의 라인업을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고요. 삼성 SDI는 50A급 초고출력 원통형 배터리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SK온의 경우에도 원통형 실물 모형을 또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면서 관련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주들도 함께 또 주가 급등세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밸류체인 기업인 성우와 KNS, MOT, 메가터치, 세아 메카닉스 등도 함께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터리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주, 이번에 있었던 이런 반등 조짐이 이제 완전히 멈춘 것인지 다시 상승의 기회는 없을지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요. 이에 관련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번 2차 전지주의 강세 원인이 수급과 반중 기조 확대에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수급에 대해서는 주가는 비관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투자자들이 비중을 줄일 만큼 줄였고 또 주가가 바닥이라는 인식 속에 이번에 수급이 유입된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반중 기조 역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강해진 트럼프의 반중 기조, 여기에 더해서 독일 등 유럽의 반중국 기조도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견제가 필수적인 K배터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환이 촉진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기회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하나증권에서는 3월까지는 앞으로 트레이딩 기회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액션 플랜 발표가 다가오는 3월 5일에 있고 앞서 언급해드렸던 인터배터리 행사 등으로 인해서 주요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에 하나증권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럽의 액션 플랜에서 나올 내용에 특히나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유럽에서 보조금 지급 관련 이슈가 나올 경우에는 유럽에서 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와 같은 기업들로 수혜가 집중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3월까지는 각종 모멘텀을 활용한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4월부터는 조금 경계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4월에 공개될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2차 전지주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인카 금융서비스입니다. 저희 파이널샷 하면서 완전 처음 들어봤고 이 기업을 가지고 오셨길래 도대체 의도가 무엇일까 하고 좀 찾아봤더니 그래도 실적은 좋더라고요. ROE가 그렇죠. 굉장히 좋고 네네, 이게 보니까 이 기업이 의지만 있으면 이제 주가를 좀 올릴 만한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시장에서 이제 앵커님도 주식 방송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처음 보신다라고 하실 만큼 시장에서 좀 거의 안 알려진 기업이죠. 이 기업이 물론 있었겠지만은 사실 이 기업을 이렇게 좀 오늘 공략주 아니면 매수 레인지 관점으로 보고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기업인지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인카 금융서비스 이름에서 봤을 때는 무슨 좀 약간 자동차의 어떤 그 대출이나 뭐 그런 거 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긴 하는데 약간 경기 침체에 잘 맞는 기업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 관련주인데요. 그 우리가 보통 GA라고 하는 그 법인들이 있어요. GA가 무엇이냐면 이제 제네럴 에이전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뭐 외국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로 전체 보험 회사들을 상대로 이제 영업을 해주는 겁니다. 영업을 해주고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이 보험을 팔면 그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을 받고 그다음에 보험을 가입시킨 그 보험 설계사분한테 또 수수료를 지급을 받죠. 그럼 그 차익을 갖고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GA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많이 가입을 합니다만 그 외의 보험은 거의 90%가 이제 대면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굉장히 전문화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도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인카 금융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2위는 이제 리치앤코, 3위가 이제 하나생명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만 이제 기업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싼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 좀 약간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2년 전인가 인카 금융 서비스가 메리츠 쪽에서 한 500억 정도를 차용을 했는데 금리가 정말 좀 깜놀할 정도로 금리였어요. 금리를 17%짜리 금리를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자랑 원금 계속 갖고 있는데 다 갚으면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근데 왜 빌렸나라고 한번 좀 약간 분석을 좀 해봤더니 굉장히 뭐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서 어디서 빌렸는지 봤더니 메리츠에서 17%짜리를 일단 뭐 돈을 빌렸다. 왜 빌렸나 제가 알아봤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1200% 보험업계에서 이제 1200% 룰이라는 게 생겼어요. 1200% 룰이라는 게 뭐냐면 보험 설계사가 보험을 가입시키면 이제 수당을 받잖아요. 근데 보험 가입자가 뭐 한 달에 10만 원을 낸다. 그러면 수당으로 그 해 120만 원 이상을 못 받게 하고 그 13개월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보험이 유지가 되면은 수당이랑 여러 가지 이제 지급을 하는 게 1200% 룰인데 그게 이제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이제 인카 금융 서비스가 2년째에 1200% 룰에서 메리츠에서 좀 돈을 빌렸고 꾸준히 뭐 잘 갖고 있습니다. 워낙에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보시면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 영업이익이 뭐 깜놀할 수준으로 완전 퀀텀 점프를 좀 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뭐 AI 안 붙으면 뭐 기업 아니죠. 인슈어테크라고 해서 이제 인슈어테크는 인슈어런스 보험,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에서 보험에다 테크를 붙였다라고 해서 AI 관련돼서 이 어떤 보험업계의 어떤 앱도 출시를 하고 예인이라는 기업이 있죠. 앱이죠. 보험 앱. 이제 내가 어떤 보험들을 가입을 할 때 좀 맞는 보험을 AI로 찾아주는 그런 앱이 또 최근에 어떤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시장에 좀 안 알려 있지만 수급도 지금 2월 달 중순 들어서 굉장히 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적도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사실 이 GA 사무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떨어진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업계 1위라는 어떤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인카금융 서비스도 어떤 좀 생소한 종목이지만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은 앞서서 이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한번 업계 1위라는 퍼포먼스가 주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좋습니다. 인카 금융 서비스 다른 분들이 하는 기업이 아니라서 더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8% 넘게 급등세 1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좀 잊고 있었는데 네. 다시 우리의 또 관심권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도 탄력 받을까요? 이제 코스맥스 이제 한동안 좀 한 달 정도 시장에서 이제 좀 약간 주가가 좀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많이 회자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나 코스맥스야 뭐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지금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1위 화장품 ODM이라는 것은 뭐 새로울 것은 없고 이제 매출이 좀 약간 상징적인 2조 원을 작년에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매출이 2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2조 원을 돌파를 했는지가 가장 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중국 쪽이 좋아져서 2조 원이 돌파를 했으면 정말 의미가 컸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약간 아쉽죠. 그래도 중국 쪽이 선방은 좀 했습니다. 5% 정도 성장을 했고 한국 법인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높은 어떤 영업이익이 보탬이 됐죠. 매출은 한국 법인이 한 전년 대비해서 한 28%,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0%나 좋아졌어요. 또 화장품 워낙에 이 재료 대비해서 판매하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좀 아쉬웠던 거는 미국 법인은 뭐 그렇게 성장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맥스에서 강조하는 건 이제 동남아 쪽에서 동남아는 지금 화장품 시장이 아직 크게 개화가 안 됐는데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천억을 처음 넘었고 그다음에 태국 같은 경우는 70%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이 코스맥스에서 좀 약간 가장 긍정적인 이번에 그 실적이 나오면서 코멘트도 나온 것 중에 가장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제 기초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 기초보다는 색조가 좀 더 활발하게 매출이 일어나는데 한쪽에 어떤 쏠림이 없이 그 기초와 색조가 거의 50대 50으로 매출 비중이 나왔다는 점이 가장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제 주가 흐름 봤을 때는 작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6월 말 정도 고점까지는 충분히 열어놔도 될 것 같고요. 올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작년 고점을 올해 한 상반기에 넘는 걸로 이제 타겟으로 잡고 후반기에 이제 1분기, 2분기 지나서 상반기에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오느냐. 올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작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웬만큼 좋아서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라고 보긴 좀 힘들죠. 하지만 제가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한 2분기 말 정도 되는 6월달 고점은 충분히 좀 뭐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고 판단입니다. 코스맥스는 실적은 좋은데 지난해 워낙 잘 가서 올해 실적이 지난해를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를 봤을 때 지난해 6월 고점이었던 그래도 20만 원대는 무난하게 간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특히나 화장품주 다시 한번 불붙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